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중국 개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인을 이해하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전에 어, 중국이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인지, 국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기후는 어떤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문화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입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생활 양식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이제 생성이 되려면 이제 사람들이 자연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동하고 그 내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배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 개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이제 우선 이제 중국 개왕을 이해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중국의 국토, 자연 환경, 그리고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 하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국토와 자연환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국토와 행정구역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자연환경이 어떠한지 볼 것이고, 세 번째 인구와 민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을 한번 보시죠. 나라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영어로는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렇게 읽습니다. 줄여서 PRC라고 보통 읽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건국을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세운 나라고요. 1949년에 건국을 했는데 우리는 1945년에 이제 해방을 했는데 우리보다 늦죠.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일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외부 세계에서는 보통 중일 전쟁, 그 중에서도 제2차 중일 전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8년의 항일 전쟁 끝에, 중일 전쟁 끝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침략으로부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전을 겪게 되는데, 그게 한쪽은 이제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이제 군대하고, 그리고 또 한쪽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하고, 이 두 군대가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 전쟁 끝에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승리해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1949년 10월 1일 건국을 기념해서 10월 1일은 국경절이라고 합니다. 국경절. 국가의 경사스러운 그 기념일이다 해서 중국 사람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만이라고 읽었는데 요즘은 이제 타이완이라고 읽죠. 이 타이완은 뭐냐 하면 이 중화민국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나라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이게 1911년에 건국을 했는데 이 중화민국은 이 청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는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황제 지배 체제를 끝내고 들어선 첫 이 공화국입니다. 중화민국을 이제 세운 그 정당은 중국 국민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좀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이제 익숙한 이름이죠. 손문 혹은 손중산이라고 부르는 분이 이 중화민국의 그 총통을 지내면서 이 기초를 다졌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서로 적대시하면서 결국 내전으로 발전했고, 한때 중국 대륙 전체를 통치했습니다만은 내전에서 패배해서 이 타이완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국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독립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타이완을 정식 국가로 잘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나오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고, 또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과 이제 교역을 하기를 원하죠. 중국에 공장을 세웠고, 예전에는. 그래서 중국을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중국이 이제 산업 구조 개편, 구조 조정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세계의 시장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고 교역을 하려면 이제 그 국교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국교 수교를 하려면 조건이 뭐냐 하면 타이완하고 단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이완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미국이 타이완을 이제 새롭게 그 조명하고 또 그 어떤 그 국제적 지위를 이렇게 그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미국하고 중국 사이 갈등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제 그래서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 나가면 중화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차이니즈 타이베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타이베이, 타이베이는 뭐냐 하면 타이완의 수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 이름으로 그 세계대회 같은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타이완 외에 최근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중화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중화권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중국어를 사용하고 또 중국 문화가 통용이 되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화권에는 중국, 홍콩, 타이완, 홍콩은 물론 중국의 일부니까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동남아는 그 화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동남아 경제력의 한 70%는 이 중국 화교들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화도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고, 또 중국어도 통용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중국 돈인 인민폐가 그대로 통용되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화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기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담으로 중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모든 국가를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줄여서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 또 그 앞전에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중화민국도 줄여서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중화민국 이전 황제가 지배하던 전제군주 체제 하에서는 이제 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국의 역대 왕조는 나름대로 자기네들 왕조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그 왕조였던 청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그 앞에는 명나라가 있었죠. 명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던 그런 나라이고, 또 명나라 앞에는 원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 그 앞에는 송나라, 당나라, 뭐 한나라, 이렇게 진나라, 뭐 쭉 이렇게 여러 왕조가 있었고, 왕조마다 고유의 그 왕조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그냥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예를 보면 여기 이제 이게 훈민정음 서문입니다. 여기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고 중국 말하고 다른데
중국 문자인 한자를 가져다 쓰니까 문자하고 말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 맞는 문자를 개발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경위 이유가 훈민정음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 훈민정음 서문을 쓰셨을 때는 중국에는 다른 왕조가 있었습니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는 바로 명나라인데 나라 말씀이 명에 서로 달라 이렇게 쓰지 않고 나라 말씀이 중국과 서로 달라 이렇게 쓰셨죠. 그래서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모든 나라는 우리가 예전부터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이 국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중국 국기입니다. 우리는 태극기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국기를 중국은 오성홍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중간 그 국기 안에 이제 태극 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성홍기라고 부르는 건 뭐냐 하면 오성 별이 5개입니다. 그죠? 노란 별이 큰 별 하나, 작은 별 4개 이렇게 5개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깃발을 보면 깃발 바탕이 붉은색이죠. 그래 홍기입니다. 홍기. 그래서 오성홍기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기 같은 거 국가 상징물을 제정할 때는 이제 그 문양 하나, 색상 하나에도 뭔가 다른 이제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성홍기 또 이름을 이렇게 오성홍기라고 붙여 놓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뭐냐 하면은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1921년 중국 국민당하고 갈라선 이래로 줄곧 국민당과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1949년에 어찌되었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섰죠. 그래서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이 혁명을 상징합니다. 중국 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그 선열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노란색은 빛, 광명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여러 사람들이 희생을 거쳐서 중국에서 혁명이 성공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란 별이 5개인데 노란 별은 이제 중국 혁명에 기여한 5개의 계급과 이제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이 이 혁명을 주도를 했으니까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고요. 나머지 4개의 작은 별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 소자산계급, 민족 자산계급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이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이 4개의 계급과 계층이 서로 연합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의미 외에 이 노란색하고 붉은색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색하고 노란색은 중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이 붉은색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예, 피사라고 부르죠. 그죠?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관공서 같은데 가보면 경복궁도 그렇고 다른 이제 옛날 뭐 향교도 그렇고 우리 전통 건축 가옥에 가보면 대문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붉은 대문을 통해서 시정의 나쁜 기운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노란색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건 이제 재물을 상징합니다. 황금색이죠, 그죠?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 2가지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던 색입니다. 중국의 오성홍기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색채 의식과 그 다음에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상징의 결합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와 면적을 한번 봅시다. 육지 총면적인데요. 육지 총면적이 약 97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97배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의 44배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넓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땅 안에는 대한민국이 한 97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중국 친구들은 가끔 이제 자기네들 땅이 넓다고 자랑할 때 중국이 한국보다 100배 더 크다 알고 있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뭐 넓다고 좋으냐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되받아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이제 이해하는 그 키워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그럴까요? 그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의 사유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제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규모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뭐 맞지 그런데 양도 엄청나게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중국인들의 사고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런 국토가 넓다는 데서 일단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뭐 상대할 때 우리는 보통 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개 잘할 수 있는 것 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쫙 다 펼쳐놓죠. 펼쳐놓고 예컨대 식당 같은 걸 해도 그렇습니다. 쫙 펼쳐놓고 이제 고객들이 고르게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개를 보고 그 중에 선택하지 않으면 좀 직성이 안 풀린다고 그러나요? 그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을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나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땅이 97배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5분의 1쯤 됩니다. 아시아 대륙 면적의 4분의 1쯤 돼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러시아가 제일 크다 그러죠. 그 다음 캐나다, 세 번째는 미국,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은 크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미국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미국이 세 번째, 중국이 네 번째입니다. 이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면적을 놓고 보면 전체 유럽 면적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유럽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그 다음에 중부 유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럽 전체를 합친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니 중국이니 이런 나라들은 정말 큰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 땅이 넓어요. 밑에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중국인데 이 동쪽하고 서쪽이죠. 이렇게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 간에 시차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4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도 그래서 미국은 동부 시간, 서부 시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표준 시간인 베이징 시간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베이징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표준 시간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1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1시간 빠르고 중국이 1시간 늦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전 9시 같으면 중국은 이제 오전 8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표준 시간을 하나만 정해놨기 때문에 이쪽 서쪽 끝에 가면 조금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서쪽 끝에 가면은 뭐 예컨대 뭐 저녁 8시다.
이런데 훤합니다. 예, 이렇게 예, 표준 시간을 하나만 쓰는 또 불편함도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사회주의 국가답게 표준 시간은 베이징 시간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국경선도 길어요. 그죠? 예, 국경선도 길어서 이렇게 중국 국경선이 있는데 14개의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북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몽골, 여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뭐 미얀마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14개 나라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예, 외교가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 외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잘 지내는 나라도 있고 서로 국경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죠? 인도하고는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는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남중국해 이런 데도 국경 분쟁이 있고 중국도 상당히 국경 분쟁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북방 지역 몽골이라든지 여기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는 뭐 꽤나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다는 크게 이제 네 군데의 바다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발해, 황해, 동해, 남해 이렇게 돼 있죠. 요 위에 예, 산둥반도 위쪽을 발해만이고 여기 바다 발해라고 그러죠. 황해, 그 다음에 동해, 남해 이렇게 부르는데 습관적으로 여기를 국제사회에서는 동해라고 부르지 않고 동중국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남해라고 부르지 않고 남중국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4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따라서 아주 많은 도시들이 또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뒤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초록색이 많은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고 색깔이 이렇게 연한 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위치와 면적을 금방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국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늘 규모에 대해서 민감하다. 규모, 크기 혹은 양 이런 데 민감하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또 중국 사람 실제로 자기네들이 땅이 넓다. 중국은 지대 박물, 지대 물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땅은 넓고 물산은 풍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상대할 때 그래 중국 되게 큰 나라야. 그 점은 인정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큰 건 이제 양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그게 또 질적으로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인정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 중국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사실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뭐 17세기, 18세기, 뭐 19세기 초반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 GDP의 한 60%를 차지할 정도로 16세기, 17세기 이럴 때는 부유한 나라였고 제국으로서 이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만 19세기 접어들면서 이 서구 열강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면서 사실 중국은 굉장히 그 어두운 시대를, 암흑의 시대를 보냈죠. 한 100년 이상. 그래서 그런 이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고양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앞에 겪었던 그 아픈 역사의 어떤 그 흔적이다, 영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 규모, 양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